자,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깊게 살펴보기보다는 좀 훑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사안들이 이제 해상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거죠. assured, 당연히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이름이 기재되는 것이고, 보험증권은 보통 기업에 따라서 1년 번호나 고유번호 이런 것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의 이제 지급지를 기재를 하죠. 수출의 경우에는 화물의 어떤 최종 목적항이나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 그런 것들이 기재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보험이 실제로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통지해야 되는 곳,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해상보험증권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출지로부터 선적항까지 운송을 하는 경우 있죠. 이제 육상구간이 해상보험이라 할지라도 이제 육상구간이 확장되어서 담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기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해상보험이기 때문에 물품이 선적될 선박에 대한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출항하는 날짜, 선적항에서 출항하는 날짜와 도착항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게 되는데, 전기선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정해진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선사들이 이를 운영을 하게 되는 방식인데, 그 경우에는 전기선사가 고시하는 그런 출항 날짜와 도착 날짜를 기재하는 것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적이 발생하게 되면 한적지를 기재를 하고요. 그리고 양육항에서부터 또 육상 구간을 운송할 수 있죠. 그 경우에 그 구간과 목적지죠. 최종 목적지와 뭘 통해서 운송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기재를 하고, 보호 목적물,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어떤 것이다 하는 걸 기재를 하고, 화물 수량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선화증권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를 하면 되고, 업무용 참조번호 혹은 상업 송장의 레퍼런스 번호, 그것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부보한 금액, 이게 쉽게 말해서 보험 금액이 되죠. 보험 금액이 되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실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가지는 어떤 피보험 이익, 경제적 이해관계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 그리고 이 어떤 자산의 가치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동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했었죠. 그 기평가 보험증권, 미평가 보험증권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보험의 목적물,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이 정확하게 그것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사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그냥 잠정적으로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굳이 사고가 안 났는데 사고가 안 난 그 피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계산을 하기보다는 사고가 나면 그때 계산하자, 그런 식으로 미평가 보험증권을 이용을 해서 보험을 든다는 거죠. 그건 보험 가액에 대한 부분이었고, 보험 금액은 이거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 금액을 얼마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물품 CIF나 CIP 가격에 10% 희망이익을 더한 방식으로 가산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어떤 보험 조건, 우리가 구협회 적하약관을 사용을 했다면 올리스크, WA, FPA 이런 것들 기재하고, 신협회 적하약관을 사용을 했다면 ICCA, BC를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하죠. 그리고 그 외 이제 합의된 부부 조건을 이면에 첨부한다, 이런 것들
기재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인이나 품명이나 수량 이런 것들도 적고, 보험증권의 발행지, 그리고 발행 일자도 적고, 그리고 이제 발행 통수, 몇 통 발행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험자의 서명일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내용인데, 이 내용들이 다 어디에 기재되냐면 여기에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기재를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험증권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이제는 살펴볼 내용이 로이드 SG 팔리시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뭐 이것도 간략하게 이런 거 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17번 슬라이드부터 나오는 내용들, 요 내용들은 여기 이 안에 소위 말하는 구증권 올드 마린 팔리시 폼에 있는 조항들과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G 팔리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1779년에 제정되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이드 SG 팔리시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처음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본문 약관입니다. 본문 약관은 총 18개 약관, 뭐 19개, 18개인데 이제 한번 밑에 서명 조항 이런 거 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인증문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 내용 뒤에 피보험자나 대리인이나 보험중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명을 쓰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도입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본문 약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 피보험 이익을 이전 가능하다. 보험증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급 약관, 우리가 이제 소급 보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보험 간행상 실제로 해상 운송 도중에 있는 화물을 보험에 들었을 때 보험 목적물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알 수 없던 시절에 그것이 화물이 파손됐는지 파손되지 않았는지에 상관없이 보험에 들 수 있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사고라도 피보험자가 내용을 몰랐다면, 사고가 발생한지 몰랐다면 뭐 보험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뭐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통신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의 이야기인 거고, 오늘날에서는 이제 저가보험에 한정해서, 저가보험에 국한해서 이것을 적용을 하고, 특히 운송 중 전매와 같은 상황, 그런 경우에 이 소급 약관과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개시, 뭐 출항하는 어떤 장소나 항해보험 경우에는, 아니면 기관보험이면 계약 개시 일자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고, 피보험 목적물을 기재를 하고, 그리고 선박의 이름, 선박명 라고 하고, 구증권에만 있는 부분인데, 구증권에는 로이드 SG 팔리시 1779년에 만들어진 구증권 본문 약관에는 뭘 기재하도록 되어 있냐면 선장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 범선 시대였기 때문에, 범선을 이용을 해서 항해를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선장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의 역량이나 선장의 능력에 따라서 선박을 뭐 쉽게 말해서 뭐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목적지에 도착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선장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오늘날에는 동력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바람이나 조류에 상관없이 언제든 운항이 가능하고 배가 그리고 뭐 정확한 해도 그리고 GPS 뭐 자동 운항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선장의 역량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선박의 안전적인 항해에 있어서. 그래서 이 1779년에 만들어진 SG 팔리시는 시대적 배경인 거죠. 시대적 상황인 거죠. 이 당시에는 범선이 쓰였으니까. 말 그대로 바람의 힘과 조류의 힘으로만 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선장명을 기재하도록 했고요. 이거는 로이드 SG 팔리시에만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보험 기간, 그러니까 보험이 이 해상 보험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 그런 것들을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항해 도중에 어느 정박 항구나 이런 것들에 들리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항 정박 약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항구에 이런 항구에 이제 중간에 이제 기착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험 평가 약관이 있는데 보험 평가액을 합의를 하고 이것을 이제 보험증권에 기재해 놓은 조항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뭐 이제 만약에 협정보험 가액이라고 하면 협정보험 기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다 이제 여기다 써놔야 되겠죠. 그리고 피보험의 종류를 나열하는 해상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협회 적하약관에 따라서 담보 위험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이드 SG 팔리시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SG 팔리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쓰이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거의 안 쓰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유산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약관에서 뭐 어떤 피보험 위험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 보험자가 책임지는 담보위험은 보험협회 적하약관에 따라서 ICC A냐 B냐 C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 맞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1779년에 만들어진 로이드 SG 팔릿이란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손해방지 약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손해방지 경감과 관련된 어떤 비용 손해에 있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부분을 보상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얘기할 때 그것을 보상하는 이유가 손해방지와 관련된 의무를 피보험자나 그 피보험자의 대리인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나 그 고용인들, 사용인들 이런 사람들이 화물이나 선박에 대해서 이것을 손해를 방지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해 놓은 거예요. 이게 피보험자의 의무입니다. 어떤 의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기재되고요. 그리고 포기 약관인데 웨이버 클로즈라고 합니다. 이 웨이버란 말을 여러분들이 뭐 운동선수를 왜 이렇게 팀에서 방출할 때 팀에서 웨이버 공시했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포기에 포기. 근데 여기 뭐 어떤 이것도 뭐 걸리긴 걸리죠. 근데 이걸 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한 것과 관련됐다기보다는 위부 선언의 포기 요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난 재산과 관련해서 이거를 뭐 구조하거나 보전하거나 하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나는 분선으로 처리하지 추정전선으로 하지 않겠다. 추정전선으로 하지 않겠어. 위부를 하지 않겠어.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보험자가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 했기 때문에 뭐 위부 안 하겠구나 내지는 추정전선을 요구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간주되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행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런 의미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보험증권의 효력에 관한 약관 이것은 이것이 이게 이제 로이즈가 제정을 한 SG 팔리시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런던에서 작성된 가장 확실한
보험의 서면 또는 보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보험증권 유효하다, 효력 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선언적 규정이고요. 그리고 구속약관은 이 보험증권에 기재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여기서 합의해서 기재한 내용이 그 내용을 반드시 지키겠다, 합의를 이행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구속약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인약관, consideration clause입니다. 약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계약법에서 얘기할 때 계약의 체결의 어떤 반대급부로서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에서는 이제 보험료가 되겠죠. 보험자가 계약에 따라서 피보험 목적물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담보 위험을 보상하겠다, 담보 위험으로 붙은 해당 손해를 보상하겠다라는 어떤 약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약인약관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보험료 약관이에요.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소손해 면책률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짧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보험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인데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너무 작은 손해까지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상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런 소손해 면책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자의 부담이 줄기 때문에 사소하고 경미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알아서 처리하겠죠. 보험자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이런 소손해 면책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 소손해 면책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보다 보험료가 좀 경제적일 수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소손해 면책률을 보험자, 피보험자가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서약관은 이것에 대해서 각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서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효력이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합의하고 선언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험의 어떤 효력과 관련된 내용이 선서약관입니다. 자, 이어서 이틀리 서체 약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리 서체는 이렇게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증권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이탈릭 서체로 되어 있는 조항으로 보통 이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포행, 납부, 부담보 약관입니다. 한국어로 뭐 이 한자어긴 한데 부담보라는 게 담보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보면 free from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리해지는 사람은 보험자가 프리해지는 겁니다. 이런 포획이나 납포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게 포획 납포를 담보하지 않는 약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상운송에서 발생되는 이런 포획이나 납포 위험을 보험자가 그러니까 담보하지 않는다는 게 손해가 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획 납부 부담보 약관이라고 하고 줄여서 실무적으로 이제 FCS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동맹파업 폭동 소요 부담보 약관인데, 동맹파업, 스트라이크, 폭동, 라이엇, 뭐 소요 사태, 이제 시빌 커머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나 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걸 또 줄여서 SRCC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뒤에서 우리가 이제 신협회 저가 약관 이런 거 공부하면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동맹파업 면책이라든지 전쟁 위험 면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전통적으로 이런 어떤 이것을 자연재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의 어떤 쟁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고 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거나 뭐 그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자연재해는 아니지만 어떤 외부적인 요인인 거죠. 당사자들과는 별개의. 그래서 이런 당사자들하고는 좀 관련되지 않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뭐 포획이든 납포든 뭐 파업이든, 여기서 동맹 파업은 항구 시설이나 뭐 터미널 이런 데가 셧다운 되는 걸 말해요. 뭐 그렇게 돼버리면
뭐 국제 운송이나 이런 걸 전혀 못하게 될 테니까 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까지 이 보험자가 책임을 질 수가 없다. 보험자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약간 이런 특약이 있는 것 이런 약간이 있는 것 자체가 보험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보험자가 그래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자. 뭐 항해 중절 부담보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어려워요. 항해 중절이라는 게 이제 항해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 경우에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겠다는 거죠. 항해가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은 사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보험자가 보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배가 침몰하면 항해가 중단될 것이고 배가 자초돼도 항해가 중단될 것이고 배가 중간에 가다가 이 운송이 정상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고 끝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런 걸 따져서 보험자가 보상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갑자기 부담보 약관이래. 부담보 약관. 그럼 무슨 이유기 때문에 부담보를 하겠다는 거야? 항해 중절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이거죠. 국왕이나 군주, 인민, 국권 탈지자, 국권을 탈취하려고 기도하는 자의 여기까지가 주어죠.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뭐에 의해서 강류, 억지, 억류 붙잡아 두는 거 말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예,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해서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운항을 못하게 됐을 때, 운항이 중단됐을 때 보험자는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 보험자가 보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협회 적하약관으로 가면 전쟁 위험 면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뭐 그것이 포획 납포가 됐든 억류 억지가 됐든 뭐 동맹 파업이 됐든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운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스탑이 됐을 때 보험자는 피보험자한테 면책된다,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 이탈릭 서치 약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난외 약관이 있습니다. 보험증권 본문이 아닌 난외에 인쇄되어 있는 조항. 대표적으로 협회 위험물 약관이 있습니다. 드럭이에요, 드럭. 마약이죠, 마약. 불법적인 아편이나 이런 거 하면 운송하다가 문제 생기면 보험자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허용하는 나라도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있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마약은 거래 대상 물품이 아니죠. 불법적인 물품이죠. 이것들을 운송하다가 발생된 어떤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고 교사 약관이 있습니다. 교사라는 게 뭐 해상 위험을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모래톱 같은 부드러운 곳에 걸려서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특정 수역에서 통상적인 교사나 자초 이런 거는 위험 약관에서 담보하는 자초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거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고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위험 약관에서 규정된 거는 해결을 하는데 특정 수역은 교사나 자초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교사 약관에. 사실은 이게 이 약관 같은 경우에 스토리가 조금 있는데 그 수에즈 운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수에즈 운하 때문에.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가 사실은 이게 뭐 지금 최근에도 뭐 에버 기브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했지만 정상적인 항로가 거기가 바다가 아니었잖아요. 그 어떤 육지를 이렇게 파가지고 배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주변이 거기가 모래고 뭐 수심도 얕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교사라든지 자초라든지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래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는 통상적인 교사나 자초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면책됐는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 수에즈 운하가 운항이 안 되잖아요. 운항이 거기 다녀야 되는데 특히 이거는 좀 논외 이야기지만 영국 입장에서는 수에즈 운하를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로 다녀야 되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서 유럽으로 갈 때보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사실 인도가 중요했죠. 인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영국으로 들어갈 때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지 않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바로 영국 지중해 통해서 영국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항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험자가 뭐그 부분은 처리해주겠다, 보상해주겠다라는 수에즈 운하와 관련된 내용들이 뭐 들어가 있었던 건데 사실은 지금은 이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SG 팔리시의 주요한 이탈릭 서체 약관이나 난해 약관들이 큰 의미가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자, 그 다음에 타보험 약관. 이거는 이미 우리가 중복보험 공부할 때 얘기를 했어요. 서로 여러 보험자들이 하나의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보험이 담겨져 있을 때, 부보가 돼 있을 때 서로 이제 약간 떠넘기는 거죠. 서로 떠넘기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타보험 약관에 대한 타보험 약관의 내용이고, 손해통지 약관은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보험 사실을 손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그런 약관입니다. 자, 그리고 인지첨부 약관인데 이거는 뭐 수입인지, 그러니까 정부랑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정부랑 어떤 뭐 계약을 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아니면 하다못해 증명서 하나 발급을 하더라도 지금은 뭐 이렇게 인지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지를 수입인지라고 해가지고 뭐 10,000원에서 20,000원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조항이 인지첨부 약관입니다.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협회 적하약관, 아니 구협회 적하약관이 아니죠. 구증권 로이드 SG 팔리시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로이드 SG 팔리시가 만들어진 거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다 보니까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 다 이제 유명무실화 되었어요. 그런 것들이 일부는, 그러니까 구증권 체제 하에서는 1982년 신증권이 등장하기 이전 있죠. 1981년까지는 신증권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제가 아까 쭉 이런 조항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SG 팔리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본문 약관, 이탈릭 서치 약관, 난해 약관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죠. 여기와 이것과 이게 실질적으로 기준이 되긴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별도의 협회 적하 약관을 별첨을 해서, 그래서 구증권과 구협회 적하 약관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충돌이 나요. 제가 쭉 설명을 하면서 뭐 무슨 면책, 뭐 부담보 약관 뭐 이런 내용들 쭉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들하고 협회 적하 약관, 구협회 적하 약관의 내용부터 충돌이 많아요. 내용이.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본문 약관, 이탈릭 서체 약관, 난해 약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협회 적하 약관, 구협회 적하 약관 FPA, AR, WA에서는 B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걸 배웠죠. 수기문헌 우선의 원칙.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본문 약관, 이탈릭 서체 약관, 난해 약관에 있는 내용하고 협회 적하 약관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뭐가 우선한다? 협회 적하 약관이 우선해요. 협회 적하 약관이 말 그대로 첨부 인쇄된 약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그 SG 팔리시의 내용 해가지고 본문 약관, 이탈릭 서치 약관, 난해 약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해상보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과거의 유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SG 팔리시에 1779년에 만들어질 때, 물론 다 이게 1779년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았죠. 1779년에 만들어질 때는 본문 약관만 있었는데, 그 본문 약관에 추가된 내용인 이탈릭 서체 난해 약관은 과거의 유산이었다. 과거의 유산이고 이것만으로 쓰기가 문제가 많아서 런던 보험자 협회가 협회 적하 약관을 만들어서 요거 두 개를 같이 병합을 해서 사용을 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200년 만에 새로운 보험증권을 만들어내요. 그게 1982년 신해상보험증권입니다.
신해상보험증권의 내용은 잠깐 수업 내용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